네. 자, 우리 그 앞에 두 개의 파일에서는요, 지금 그 옛날 우리 1800년대 말에 그 제국주의의 물결에서 조선이 어떤 경제적으로 침탈을 당했던 또는 경제적으로 선진화됐던 그러한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여러 서구 열강의 어떠한 경제적인 압박에 대해서 두 가지를 탁 놓고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많다라고 제가 설명을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그죠? 결국 그 100년 전에 우리가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겼을 때는요, 그런 경제적 침탈에 대해서 대부분 사람들이요, 동의했던 부분이 많을 거예요. 상당히. 일본이 비록 우리나라의 외교권도 박탈하고 그냥 나라를 잡아먹었지만, 일본이 가져다주는 엄청난 물질적인 어떤 신기함, 뭐 이런 것들은 분명히 조선인들의 마음속에 경이롭게 다가왔을 거라고. 이야, 이런 게 다 있구나. 그렇겠죠? 그러니까 나라가 넘어가도 대부분 조선 사람들이 36년간이나 지배를 받으면서도 저항하거나 그걸 독립을 정말 쟁취하려고 무력 항쟁을 하거나 그런 게 대규모로 일어난 적이 거의 없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일본이 가져다 줬던 그 떡고물, 그 정말 좋은 선물이요, 조선인들의 마음을 흔들었다는 얘기야. 물욕이죠, 물욕. 목욕이 아니라 물욕이. 물엿이 아니고 물욕. 제가 이제 오늘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요,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있는 이 물욕에 관한 이야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일본 나빠요, 뭐 새누리당 나빠요, 뭐 민주당 나빠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있는 물욕, 욕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라고요. 물욕이 지배하는 사회였던 거야. 신기하니까. 인디언이 미국인들에게 자기 나라를 빼앗기고 자기네들 인디언 보호구역에서 처박혀서 살고 있는 현실을 보세요. 필리핀이 그렇게 살고 있는 현실을 보시라고. 멕시코가 저러고 살고 있는 현실을 보세요. 그 이유가 미국이 나쁘고 프랑스가 나빠서 일본이 나빠서일까요? 물론 그런 면도 있겠지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물욕이었다는 얘기죠. 신기한 걸 던져줬을 때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몰라, 난 나라고 뭐 국가고 모르겠어. 너무 좋아. 이러지 않았을까? 우리가요, 굉장히 부러워하는 나라들이 있죠. 특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진보 세력에서, 그죠? 좌쪽에서 부러워하는 스웨덴, 뉴질랜드, 스위스 이런 나라들 한번 보세요. 이런 나라들은 지금 굉장히 복지가 잘 돼 있고 또 사람들이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부러운 나라죠, 그죠? 국민소득도 많고. 근데 이런 나라들은요, 대부분 인구가 굉장히 적어요. 스웨덴 아마 5, 600만 명 정도 될 거예요, 인구가. 뉴질랜드 정확하게 아마 400만 명 정도 돼요. 스위스도 얼마 안 되겠죠. 나라도 작아. 근데 이 나라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일단 국민 수가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그 국민 수를 충분히 먹여 살릴 만한 어떤 국가적인 부가 있어요. 스웨덴 같은 경우는 노벨이 스웨덴 사람 아닌가요? 그렇죠? 다이너마이트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으니까 돈을 얼마나 벌었을 거야, 이 사람이. 그죠? 그 다음에 볼보라는 회사도 있어요. 그 정도만 있어도 이 500만, 600만 명은 충분히 잘 먹고 잘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스웨덴 그 밖에도 뭐 많은 좋은 기업들이 많이 있지만, 뉴질랜드 보세요. 엄청나게 넓은 땅덩인데 거기에 400만 명밖에 안 살아요. 사람이 없어, 나라에. 거기다 관광 자원 엄청 멋있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관광객들 엄청 몰려서 돈 펑펑 써대지. 양 저 산에다 풀어놓으면 다 그냥 띠룩띠룩 잘 자라지. 400만 명 먹고 살리는 큰 문제가 없는 나라. 스위스, 세계 가장 유명한 명품시계 다 스위스 거 아닌가요? 그죠? 스위스란 작은 나라를 먹여 살리기 충분한 사업이 있다. 그러니까 이 나라들의 특징을 가만히 보면은요, 먹고 사는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사회예요. 그 사회는요, 물욕이라는 게 적다고. 없을 수 없겠죠, 그죠? 적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느 정도 좀 잘 살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 중에 뭐 우리나라에서 그런 게 있죠. 뭐 강남에 뭐 집도 큰 거 하나 있고, 그 집이요 뭐 한 20억짜리 집이라고 칩시다. 단독주택 예쁜 거예요. 그리고 나는 거기서 태어났어. 우리 엄마 아빠와의 추억이 그 집에 다 깃들어 있고, 그 집에 내 손때가 다 묻어 있어요. 그리고 그 집에 내 아들이 자라고 있어. 와, 내 손자까지 자랄 것 같아. 근데 누구 와가지고요, 그 집 제가 30억 드릴 테니까 한번 파실래요? 그러면 여러분 파실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부자야. 강남에 20억씩 집이 있고 통장 안에도 수십억이 있어요. 누가 와서 그 집 30억에 파실래요? 그럼 여러분 그거 팔 거예요, 집? 안 팔 거라고? 왜? 추억이 돼. 경제적인 관념이 아니라 이념적으로 내가 추억이 곁들여 있고 우리 가족이 살았던 보금자리, 우리 아버지의 추억이 있고 우리 아들이 살아가야 될 집을 돈 10억 정도 벌, 뭐다 몇백억 있는데 뭐 그거 팔라고 팔지는 않을 거다. 즉 복지가 잘 돼 있고요. 어느 정도 삶의 수준이 이루어진 나라에서는요. 물욕이 굉장히 줄어들어요. 뉴질랜드 마찬가지고 스위스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에는요. 제가 설악산을 가봤더니 설악산 가장 아름다운 울산바위 뒤편으로요. 큰 콘도가요. 한 2-5개가 딱 서 있더라고. 대모 콘도. 근데 또 뭐 무슨 콘도더라 아무튼. 시설 좋죠, 그죠? 엄청나게 좋고, 뭐, 그래요. 뭐, 설악산이 바로 코앞에서 보이고 좋죠. 만일에 스위스예요. 알프스에다가 그렇게 거대한, 콘도, 미니엄을, 리조트를 짓는다 그러면 스위스 사람들 찬성할 것 같아요? 반대할 것 같아요? 여러분, 스위스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큰 건물 거의 없어요. 가장 아름답다라고 하는 인터라켄, 그 위로 올라가면 라우트브루넨인가? 그죠? 그런 데 가봐도 다 통나무 집이야. 스위스 사람들은요, 머리가 나빠가지고 거기다 대형 리조트 안 짓는 거 아니라고. 좀 다르죠, 그죠? 그럼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 이유는 뭘까요? 뉴질랜드는 마찬가지예요. 그 천혜의 환경에서 리조트 크게 짓고 막 해갖고 막 우리나라처럼 말이야, 관광지 개발하고 케이블카 막 갖다 꽂아버리고 뭐 하고 해가지고 기가 막히게 한번 개발해보자 이런 거 거의 없어요. 자연 그대로 내버려 둔다. 물욕이 적은 거죠. 왜? 아니 나한테는 더 이쁜 집, 더 깨끗하고 더 뭐 시설 좋은 집보다 이 자연의 경관이 더 중요해. 훼손 안 한다고. 함부로 개발 안 해요. 돈 벌라고 그래갖고 막 파헤치고 이런 거 안 한다고. 대한민국 하잖아요. 차이라고. 물욕이 지배하는 사회였던 거예요. 어쩔 수 없죠. 워낙 못 살다 보면 그래. 그럴 수밖에 없어요. 조선 그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죠? 충궁기라 그래갖고 보릿고개 그래서 소나무 껍데기까지 뭐 끓여 먹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에 엄청난 문물이 들어왔을 때는 눈이 휙 뒤집어지는 거야. 배금주의, 그죠? 나라 팔아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 그런 나라들에서는 뉴타운 등 이런 부동산 투기 같은 게 제대로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죠, 그죠? 한국에서는 문제가 되죠. 경쟁을 부추기는 사회예요. 물욕이 있다 보니까 남보다 내가 이겨야 돼. 더 많은 걸 가짐으로써 행복을 느끼게 돼요. 물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입시, 교육도 경쟁, 경제도 경쟁, 학벌도 경쟁, 취업도 경쟁. 전부 다 경쟁 체제로 들어가요. 뉴질랜드 가보면은 물론 효율성 문제에서는 효율성이 좀 떨어지고 좀 어떤 도덕적 해이가 있긴 하지만 복지가 잘 돼 있다 보니까 젊은 애들이 굳이 돈을 많이 벌려고 하지도 않아. 물론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큰일 나겠죠, 그죠? 거기는 그만큼의 어떤 이 자원이 있으니까. 우리는 자원 하나도 없잖아요. 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제가 지금 하고 싶어 하는 얘기는 뭐냐면 대한민국 한반도에서 살아왔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 대부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적어도 90% 이상의 사람들이 이러한 물욕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반성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는 사이에 우리가 이렇게 이 물욕에 눈이 먼 사이에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일본은 점점 더 강대해져 가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어디 거대 자본은 점점 돈을 많이 벌고, 지금은요, 어떤 군사적인 파워보다도 경제적인 어떤 글로벌 머글이라 그러죠. 이 거대 기업들의 파워가 훨씬 더 센 시대 아니겠어요? 절대 권력이라는 게 재출현하게 된 거예요. 옛날에는 군사적으로 그죠 침탈을 해 들어갔지만 지금은 경제적인 절대 권력이 생겨나게 됐어요. 이 사람들은요 천문학적인 돈을 갖고 있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돈이 많아요. 가끔 저한테요 우리 학생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를 제가 쭉 하면 선생님 돈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러면 지금까지 저렇게 하고 있을까요? 악착같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선생님? 나는 뭐 한 50억만 있어도 내가 진짜 착한 일 많이 하고 살 텐데. 저도 그럴 것 같아. 아유, 나도 한 50억만 있으면 진짜 착한 일 많이 하고, 진짜 선하게 살 것 같아요.
근데 수천억이 아니라 수조, 수경 갖고 있는 사람도 있죠. 빌 게이츠가 세계 1위의 부자라고 하는데 헛소리예요. 뒤에 더 많은 사람들 많아요. 전 세계 돈을 찍어낼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럼 뭐 돈이 내가 찍어내는 게 돈인데 뭐 빌 게이츠 뭐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근데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돈이 그렇게 많은데 왜 도대체 착하게 안 살까? 왜 자꾸 이렇게 경제적으로 더 뺏어 먹으려고 난릴까? 궁금하죠, 그죠? 졸에 비하여 왕의 무자비함이라는 걸 제가 예를 한번 들어드릴 텐데 왜 도대체 이 절대 권력, 경제적인 절대 권력이 아직도 전 세계를 노예화하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종속시키기 위해서 저렇게 열심일까? 대한민국 이 짧은 나라에 그 철도 나봐야 그 얼마나 하겠다. 고가에 뺏어 먹으려고 들어오려고 할까? 궁금하죠, 그죠? 저는 장기의 비유를 하는데 우리가 장기를 두면은요 조를 희생시켜서 왕을 살리거든요. 너무 당연하죠, 그죠? 졸고 작전이야 이거. 전략상 졸은 희생돼야 돼. 근데 여러분이 졸이라고 생각해봐요. 완전 억울하지. 열나 짜증나죠. 난 왜 하필이면 졸로 태어나서 내가 원했던 것도 아닌데 나보다 좀 더 뚱뚱하고 키도 별로 안 크고 좀 더 멋있게 생긴 저 왕을 위해서 나를 맨날 죽여. 체스를 둘 때마다 장기를 둘 때마다 나를 맨날 죽여. 여러분이 졸이라고 생각해서 얼마나 비애가 와요. 비애감이 있겠어. 슬프죠. 왕은 무자비하죠. 여러분이요 체스판을 움직이는 체스 그죠 선수 또는 장기를 두는 사람 여러분은 졸이라는 그 말 있잖아요. 그 장기 그 졸 아무렇지도 않아. 권력 관계 확실하거든요. 졸은 감히 장기를 두는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해요. 사람은요 굉장히 무자비해져요. 뭔가 비슷하잖아요, 둘이. 권력 관계가 또는 파워 게임에서 비슷한 수준 어느 정도 게임이 되잖아요. 사람은 친절해진다고. 왜? 비슷하면 그래요. 나랑 비슷하게 돈 있는 사람한테 절대 내가 함부로 무자비하게 굴지 않아요. 같은 사람이잖아요. 흑인이더라도 흑인 막 인종차별한다고 난리 하잖아요. 사람이면 비슷하잖아요. 비슷하면 함부로 못 대한다고. 인간이 그래요. 그런데 그 관계가 깨져버리잖아요. 완전히 무자비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소고기 맨날 먹으면서 그 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소가 얼마나 불쌍해. 하필 소로 태어나갖고 그 칼 난도질 당해갖고 구워도 먹고 생으로도 먹고. 소와 인간의 권력 관계는 완벽하게 차이가 나거든요. 인간은 소에게 엄청나게 잔인하게 하죠. 그리고 그 잔인한지도 몰라요. 어디 뭐 소의 권리, 소권, 우권 이런 거 찾는 사람이 있어요? 인권을 찾죠. 인간이 비슷하니까. 그죠? 권력 관계가 완벽하게 차이가 절대 권력이 등장했을 때 절대 권력은요.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 나머지 주체, 엔티티에 대해서는요. 무자비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돈을요. 수경 죽을 때까지 쓸 수도 없는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거기서 아이고 나 이제 좋은 일 하고 살아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재미있죠. 체스를 두는 것과 같죠. 내가 어떻게 이기느냐가 중요한 거야. 조를 얼마나 살리고 내가 피해를 덜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돌을 죄다 갖다 죽여도 킹이 살도록 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당연한 추론 아니겠어요? 권력은요. 인간 존엄성의 반대말이죠. 절대 권력은요. 인간 존엄성의 반대말이라고. 존엄성의 반대말이 인간 차별 이런 게 아니라 인간 존엄성의 반대말은 절대 권력이에요. 절대 권력과 인간의 존엄성은 양립할 수가 없죠. 노예에게는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도요, 그런데도 우리 인류 역사를 따져보면은요, 한 번도 노예였던 사람들이 절대 권력을 전복시키고 평등하고 정의롭고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있던가요? 인류 역사상?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노예에게는요. 노예 근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노예 근성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근성이냐면 잘 몰라. 무식해요. 배운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몰라. 절대 권력 몰라. 모르는 거야. 그냥 사는 거야. 시스템 맞춰서 살고. 그리고
스위스라든지 아까 그런 그죠? 먹고 사는 문제 해결했다는 얘기는 노예 상태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죠. 돈의 노예가 아니란 얘기거든요. 그 사람들은 자연을 파괴하는 개발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어요. 내가 살던 어린 시절 그 추억이 담긴 그 집을 부시고선 재개발하는 거에서 반대를 할 수 있다고. 그런데 노예들은 반대할 수 없어요. 따라서 노예 근성이라는 거는 자발적인 노예 근성도 있고요. 뭘 모르니까 그냥 좋다고 하는 거야. 집값이 자꾸 올라가면은 내 집도 자기도 집 한 채밖에 없으면서 자기 집도 옆집도 같이 올라가는 것도 모르고 물가만 잔뜩 올라가서 지금 현재 작금의 이 부동산 이 지금 잠재되는 이 위기 상태가 올 거라는 건 생각도 못했죠. 제가 부동산 문제는요 2005년부터 제가 200 부르트게 대해 얘기했다고. 수업 시간에 영어 강의 안 하고 그 얘기만 했어요. 2005년부터 지금 나오잖아요 맨날. 지금 내년 내후년 돌아와서 그 뭐예요 거치 기간 끝나고 이제 원금 상환하기 시작할 때 이제 우리나라 부동산 대란이 온다는 얘기 하잖아요. 10년 걸리는 거야 이게. 에? 그런 일들에 대해서 노라고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돈이 없으니까 내가 돈을 버는 방법이 그게 맞는 줄 알고. 근데 그 방법대로 계속 따라가거든요. 자발적인 노예 근성이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지금 더 떨어지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 더 떨어져요. 양극화가 하는 거지. 이 절대 권력에게 너 그렇게 하지 말고 착하게 살아라 얘기하는 게 통할 것 같으세요? 저는 그거 안 통한다고 봐요. 왜?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졸이 아무리 나보고 이번에는 왕을요 저 살려주시고 왕을 좀 어떻게 희생하시면 안 될까요? 라고 장기 말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여러분 들어주실래요? 절대 권력은 그렇지 않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달라요. 존엄성이 중요하고 인간의 평등, 자유, 박애가 중요하고 이런 개나 줘버려요. 절대 권력자들에겐 그런 거 없어요. 무자비하고 즐거움, 재미, 어떤 전략만 있죠. 자발적인 노예 근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주어진 어떻게 할 수 없는 외부적인 그죠? 그러한 강요된 노예 근성이 있죠. 그거 따라가지 않으면 안 돼. 그죠? 수능 시험이 점점 입시 제도가 점점 바뀌어가서 점점 가난한 애들은 서울대 못 가고 제가 대학교 서울대 갈 때만 해도요 우리 반에는 섬에서 온 애들도 있었고 시골에서 온 애들 똑똑한 애들 많이 왔어요. 근데 지금 물어보니 거의 한 7, 80% 정도가 거의 뭐 강남권이라고 하더라고. 강남 학생들이 죄가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사람 뭐 죄가 있어? 나름 열심히 한 거야. 돈을 많이 써서 좋은 과외 받고 좋은 사교육 받아갖고 서울대 가게끔 돼 있으니까 돈 써서 간 거예요. 뭐가 죄야 그 사람들이. 죄 없어요. 다만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교육제도가 계속 가는데도 돈도 없고 백도 없는 사람은 그냥 그대로 있죠. 가만히 있어요. 그냥 아이고 어떻게 나도 뭐 해볼까? 아이고 우리 집은 집값 좀 안 올라가나? 그죠? 이런 상황에서 희망이 있을까 하는 부분이 저한테는 참 그 어려운 문제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파일에서 또 해야 되겠네요. 자, 이제 마지막 파일이니까 다음 파일까지 한번 놀러 오세요.